네, 반갑습니다. 이제 저는 장준용이라는 사람이고요. 이제 원래 서울대학교 경영학과에서 이제 다니고 있는 그냥 대학생인데 이제 과외 학생들을 좀 가르치고 있다 보니까 이제 이런 강의도 좀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이제 수능이 일주일 남았을 때는 코로나 이슈가 있다 보니까 이제 과외 학생들한테 개인적으로 영상을 제공해 주려고 했는데요.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저희만 보기도 좀 아깝기도 해서 이왕 하는 거 그냥 올리겠다라고 이제 결심을 하게 되어서 이렇게 강의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원래 목적은 과외 학생한테 영상을 보내는 게 본 목적이다 보니까 조금 이제 반말을 하더라도 이제 양해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이제 말씀드리면서 네, 조금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보면 이제 2023 수능 대비 비문학 파이널 정리고요. 뭐 따로 이제 문학이나 그런 거는 하지 않는다는 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이제 이양 대립입니다. 이양 대립의 정의를 보시면 이제 이양 대립은 의미적으로 대립하는 개념 혹은 용어의 쌍이다 라는 것이고요. 이건 이제 혼자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바로 이제 예시 보면서 이제 이해하는 게 빠를 것 같습니다. 자, 예시 첫 번째, 성별은 남자와 여자로 구분된다라는 거죠. 이거 사실 너무 직관적입니다. 판서를 하자면 이 성별은 뭐가 있죠? 남자와 여자가 있습니다. 이런 이양대립적 쌍을 여러분들이 이제 비문학 글을 읽을 때 잘 잡아주시면 되는데 특히 이제 주목해야 될 표현들은 구분된다. 이런 표현들 잘 볼 수 있어야 된다는 말이겠죠. 두 번째 예시는 아리스토텔레스는 자연물을 생물과 무생물로 나누었다. 마찬가지로 구분된다랑 나누었다라는 표현이 비슷한 맥락에서 사용되고 있죠. 또 마찬가지로 이제 이런 구조로 나타내면은 자연물을 이런 식으로 이제 한 것이죠. 또 세 번째 예시, 탄수화물은 섬유소와 비섬유소로 구분한다. 보이시나요? 구분한다, 나누었다, 구분한다. 또 구분한다. 이런 표현들을 보시고 여러분들은 이런 것들이 뭔가 이양대립적 표현을 나타낼 때 사용될 수 있는 말이구나 라는 걸 이제 아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섬유소와 비섬유소가 탄수화물 이렇게 기준으로 두 개념이 나뉜다라고 알면 되겠죠. 자, 네 번째 예시, 논리실증주의자와 포퍼는 지식을 수학적 지식이나 논리학 지식처럼 경험에 무관한 것과 과학적 지식처럼 경험에 의존하는 것으로 구분한다는 말이 있는데,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은 지식을 어떻게 나눴나? 지식을 크게 두 가지, 경험에 의존하는 것과 경험에 의존하지 않는 것으로 나눴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조금 더 아셔야 되는 게 이거는 이게 낫의 의미라는 건 다들 아실 거라고 이제 믿고요. 자, 경험에 의존한 거, 경험에 의존하지 않는 것이 있죠. 근데 이거는 좀 배경 지식으로 이제 아셔야 되는 꽤 중요한 이양 대립입니다. 왜냐하면 경험에 의존하는 것과 경험에 의존하지 않는 것을 나누는 것들을 굉장히 서양 철학 지문에서 자주 나오는 소재이기 때문에 좀 배경 지식으로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경험에 의존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봤을 때 뭐 과학적이거나 그리고 물리적 등등등 이런 표현들로 같이 나옵니다. 그와 반대로 경험에 의존하지 않은 것은 어떤 말이랑 같이 나오냐? 형이상학적이다. 이런 표현들로 이제 많이 쓰거든요. 뭐 반대로 또 이제 뭐 물리적이지 않다. 그러니까 뭐 물리적 세계에 넘어서 이런 표현들이 쓰면 마찬가지로 경험에 의존하지 않는 그런 맥락에서 사용되는 표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특히 이제 형이상학적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이게 사실 영어로는 메타 피직스거든요. 근데 피직스가 이제 물리잖아요, 물리. 근데 메타가 뭐냐? 이게 비욘드라는 접두사의 이제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비욘드가 뭐냐면 뭐뭐 위에잖아요, 뭐뭐 위에. 그러니까 메타피직스. 그러니까 피직스, 물리적인 거 위에. 그러니까 물리적인 거 한층 넘어서 이제 보다. 뭐 그런 말인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물리적인 거랑 또 이양대립적 관계를 가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예시 봤으니까 앞에 넘어가서 다시 이양대립 정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사실 이제 처음에 뭐 개념을 자세하게 설명하는 것보다는 예시를 통해서 이해하는 게 웬만해서 조금 더 빠른 것 같기 때문에 이제 예시를 먼저 설명드렸고요. 다시 보자면은 이양대립은 의미적으로 대립하는 개념 혹은 용어의 쌍이다.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대립한다라는 거예요. 대립하는 거. 대립한다라는 거. 이게 사실 수능 국어에서 가장 본질적으로 알아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일단 맨 처음에 이야기를 해보았고요. 직관적으로 이해하셨을 거라고 이제 믿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째 예시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잠깐 퍼즈하고 추론을 기준으로 크게 2개가 나뉘거든요. 이거 혼자 한번 해보고 이제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셨을 거라고 믿고 자 볼게요. 자, 추론은 이미 제시된 명제인 전제를 토대로 다른 새로운 명제인 결론을 도출하는 사고 과정이다 라고 얘기 나와 있고, 뭐가 나오냐면 타당하다 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무슨 표현이 나오냐면 타당하지 않은 추론이다 라는 말이 나와요. 근데 저희가 처음에 앞에서 이항 대립이 뭐라고 했죠? 대립하는 쌍이라고 했죠. 쌍. 대립한다고요. 근데 그러면서 아까 이제 어떤 표현들이 같이 나왔었냐면 생물과 무생물, 무죠. 섬유소와 비섬유소 하는 거. 그리고 이거는 무관한 거. 이게 무관하다는 게 뭐죠? 관련이 없다. 즉 부정을 해주는 의미가 있죠. 마찬가지로 이것도 타당하다. 그리고 타당하지 않다. 부정해주는 의미가 쓰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이제 부정해주는 의미가 들어간다라는 것을 보고 저희는 그냥 바로 이건 타당한 추론과 타당하지 않은 추론을 분류하고 있구나 라고 이제 아시면 된다라는 거죠. 네. 자, 다음 이항 대립 매뉴얼을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 원래 제가 그 개념 교재가 있는데 거기서 일부분 따와서 조금 서술이 어색할 수는 있어요. 근데 좀 잘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항 대립을 이제 알아서 그래서 뭐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냐? 매뉴얼이 있습니다. 첫 번째, 미리 알고 있자라는 거죠. 뭐 앞에서 이제 뭐 생물과 무생물, 섬유소와 비섬유소, 이거는 무라는 뭐 어휘랑 그 비라는 어휘가 붙어서 섬유소, 비섬유소, 생물과 무생물 되었기 때문에 그냥 딱 보자마자 이게 이항 대립인 표현인 걸 알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경험에 의존하는 것과 경험에 의존하지 않는 것, 즉 무관한 것, 그리고 타당한 추론과 타당하지 않은 추론. 그냥 그 말 자체에 이게 대립적인 의미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부정어, 부정하는 표현들을 통해서. 근데 그거와 다르게도 일단 알고 있어야 되는 표현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예시 1번을 보면은 이항 대립적 표현 뭐가 있을까? 미시와 거시. 이건 당연히 이항 대립입니다. 마이크로, 매크로 이항 대립. 작은 것과 큰 것. 아시죠? 자, 예시 2번째도 마찬가지로 상식적인 선에서 현실 세계와 가상 공간이 적어도 이 문장에서는 이항 대립적 표현이라는 걸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일단 이거를 그냥 알고 있자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일단 이거를 안 다음에 그래서 뭘 하냐? 한 개념어가 나오면 다른 개념어를 미리 예상하면서 읽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그 개념 간의 대립상이 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만약에 A가 나왔어. 근데 저희가 배경 지식으로 not A가 서로 두 개 이항 대립인 관계임을 알고 있어요. 지문을 읽었을 때 A가 나온다? 그럼 머릿속에 떠올려야 되는 거는 얘가 not A가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한번 해줘야 됩니다. 한번 그냥 머릿속에서 A만 딱 갖춰두고 있는 게 아니라 한번 머릿속에서 이게 not A는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줘야 된다는 거죠. 예시를 통해서. 자, 만약 예시 1번에서 이 문장을 여러분이 읽었다 칩시다. 근데 미시 건전성 정책에 여기까지 여러분 읽은 사원이라고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딱 봤을 때 여러분이 생각해야 되는 거는 거시는 아니구나. 거시는 아니구나. 동시에 거시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이제 열린 마음으로 좀 봐야 된다는 거죠. 네. 자, 그거에 관해서 대표적인 이제 뭐 문제를 하나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 건데, 자, 예시 2번째 쉽게 말해서 그냥 OX 퀴즈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한번 퍼즈 하시고 이제 푸시고 볼게요.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글에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나와 있죠. 근데 답은 이제 이 X죠. 왜죠? 다들 그럼 왜 틀렸다고 하냐면 이도 따라서 변한다가 아니라고 해요. 근데 왜 이게 변한다가 아니냐 물어보면은 이건 고정됐잖아요 라고 보통 다들 이야기를 해요. 그럼 제가 여기서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왜 여기서 변한다라는 표현이 쓰여가지고 선지를 틀리게 만들었냐라는 거죠. 사실 다른 표현들이 얼마나 다른 것들 다 쓸 수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여기 지문에는 여기에서는 변한다는 말이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왜 선지에서 변한다라는 표현이 쓰여가지고 틀리게 만드냐라는 거죠.
사실 이거는 딱 보니까 쉬워요. 사실 막 이게 대단한 추론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너무 쉽게 풀리는데 조금 더 어려운 문제를 풀 때 이런 태도가 기본적으로 전제되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자, 여기서 제가 이 양대립 하나 제시할게요. 고정된 것과 변하는 거는 이 양대립입니다. 조금 더 이제 전문 용어 쓰면은 그 상수, 그 여러분 적분 상수 하실 때 상수 아시죠? 그리고 변수. 그 마찬가지로 이거는 뭐 불변, 그리고 가변 이런 표현들 같이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굉장히 중요한 이 양대립, 굉장히 중요한 이 양대립.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 지문을 보시다가 뭔가 고정되어 있다 이런 표현들이 쓰이면 당연히 머릿속에서 해야 되는 건 변하지 않구나 이런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아까 제가 뭐라고 했죠? 한 개념어가 나오면 다른 개념어를 미리 예상하면서 읽자라고 했죠. 저는 당연히 머릿속에 이런 이 양대립이 좀 있어요. 이 양대립이 있는데 그럼 저는 고정된 이거 딱 보면 무슨 생각하냐면 변하진 않구나. 변하진 않구나. 이 생각을 머릿속에서 한번 해줍니다. 그러면 이 선지 볼 때 이상한 거 안 들쑤신다고. 뭔가 이제 국어를 좀 잘 미숙하게 하는 친구들이나 이제 그런 친구들이 보면 이런 문제 딱 풀 때 D가 변하면 이도 따라서 변한다는 딱 문장을 보고 이게 뭘 틀린지 감을 못 잡아요. 이도 따라서 변하나? D가 변하면 어떻게 되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애초에 이 고정된을 보고 변하지 않는다를 머릿속에 한번 떠올렸으면 그냥 이게 너무 틀렸다는 게 바로 보입니다. 바로 보이죠. 일단 이게 이제 여기까지 이양 대립이고요. 그 다음 넘어가기 전에 그래서 이걸 알아야 되냐, 꼭 알아야 되냐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제가 그거에 대해서 할 말이 좀 있어요. 여러분 수학할 때 그 삼참수 비율관계 아시죠? 삼참수 비율관계 있잖아요. 이거 그려가지고 딱 그리면 이거 변곡점 이거 아시죠 다들? 근데 이게 교과서에 있는 내용은 아니잖아요. 근데 다 알잖아요. 다. 왜? 알면 좋으니까. 알면 좋으니까. 그리고 그 알았을 때 이제 효과가 확실하니까. 근데 제가 주장하고 싶은 바도 이런 이양대립적 표현을 당연히 알고 가는 거는 너무 중요합니다. 그냥 알면 너무 편하고 알면 보이는 게 너무 많은데 왜 그걸 이제 이거 알아야 되느냐라고 이제 질문한다면은 저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싶고요. 네, 다시 한번 계속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문장의 양상 파트입니다. 문장의 양상. 네, 이제 그게 구체적으로 뭐냐 하면은 이제 나중에 보시면 잘 이해될 겁니다. 자, 첫 번째 필연성, 개연성, 가능성의 정의인데 이제 우리가 지금 시기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 정의를 엄밀하게 하기 전에 일단 예시를 보면서 잘 한번 이해를 해봅시다. 자, 필연성은 뭘까요? 무조건 그렇다는 겁니다. 가능성, 우리가 무엇이 가능하다라는 건 뭐죠? 그럴 수도 있다. 세 번째, 개연성은 뭐죠? 되게 그렇다, 뭐 일반적으로 그렇다라는 거죠. 예시를 한번 좀 더 보면 이해 잘 될 겁니다. 내 수업을 들은 모든 학생은 성적이 오른다. 무조건 그렇다는 거죠. 가능성, 어떤 학생은 내 수업을 듣고 성적이 떨어질 수도 있죠. 가능하다는 거죠. 그럴 수도 있지. 개연성, 내 수업을 들으면 일반적으로 성적이 오른다. 뭐 되게, 보통 그렇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하게 여러분이 보셔야 되는 표현이 뭐냐면 모든 학생은 그리고 어떤 학생 동시에 수도 있다. 이런 표현 잘 보셔야 되고, 세 번째, 내 수업을 들으면 일반적으로 이런 표현들이 필연성, 각각 가능성, 개연성을 나타내는 표현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글을 읽을 때 이런 표현들을 조금 예민하게 받아들이실 수 있어야 됩니다. 사실 저희가 만약에 뭐 개념 교재를 강의를 하는 입장에서 만났다면 되게 다양한 케이스에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했겠지만은 최대한 오늘은 이제 압축해서 또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부분에 맞춰가지고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 이해를 돕기 위해 한번 확률로 나타내 보자라는 거죠. 어떤 x가 이제 필연적이다. 이건 무슨 말일까요? 확률은 100%. 즉 예외가 없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인가요? 필연적이니까 그게 안 일어날 가능성 자체가 없다라는 겁니다. 예외가 없다. 자, 어떤 x가 가능하다. 뭘까요? 확률은 양수, 즉 0이 아니다라는 건데 이게 사실 이해가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어떤 x 확률이 0이라는 건 뭔가요? 무조건 안 일어난다는 거죠. 근데 0이 아니다라는 말이 뭐냐면 일어날 수 있다. 일어날 수 있다. 가능하다. 그 말입니다. 자, 어떤 x가 개연적이다. 확률은 대략 90% 정도라고 적어놨는데 뭐 무조건 90% 그런 건 아니죠. 뭐 대개, 보통은 뭐 그렇다. 상식적으로 이제 여러분도 아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다음 예시 보시면 자, 예시 한번 볼게요. 사람은 죽는다. 뭔가요? 필연적이고 또 가능하죠.
무조건 죽잖아요. 죽지 않지는 않죠. 공부를 열심히 하면 성적은 오를 것이다. 필연적이진 않고 개연적이고 가능하죠. 아까 개연적이다 뭐라고 했죠? 뭐 되게 그렇다. 뭐 그럼직하다. 이런 거였죠. 공부 열심히 하면 성적 오르겠죠. 보통은 공부 열심히 하면 성적 오를 수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개연적이고 가능하죠. 근데 무조건 오르나요? 그건 아니죠. 안 오를 수도 있죠. 뭐 공부 이거 해야 되는데 뭐 효율적으로 해야 되는데 막 디립다 그냥 백지만 쓰고 있고 힘들겠죠. 자, 집중 높이에서 뛰어내려도 살 수 있다. 살 수는 있죠. 살 수 있죠. 가능하긴 하죠. 근데 그게 딱히 개연적이진 않죠. 뭐 그게 그럼직하게 일어나는 일은 아니잖아. 봐. 이게 만약 집중 높이에서 뛰어내렸어. 살아. 그럼 이게 뭐 뉴스에 나오겠죠. 왜? 그게 개연적이진 않으니까. 일반적이진 않으니까. 근데 뭐 가능하긴 하죠. 사람은 죽지 않는다. 그럼 여러분 이 진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거 뭔가요? 가능하지 않죠. 가능하지 않죠. 근데 이런 진술 여러분들 만약 선지에서 봤다고 칩시다. 그럼 여러분이 딱 생각해야 되는 건 뭐예요? 틀렸다. 왜? 우리가 아는 거는 사람은 죽는다잖아요. 근데 죽는다라고 했는데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면 틀린 거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 상식에 가능하지 않다라고 충분히 추론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정리하자면 주로 뭐뭐일 수 있다는 개연성, 가능성을 나타내는 의미하는 진술에 사용되고 뭐뭐이다는 필연적이고 단정적인 진술에 사용된다는 거죠. 추가적으로 리을 것이다, get은 추측, 개연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잘 모를 수 있어요. 한번 볼게요. 여기 리을 것이다 사용됐죠.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는 get이라는 게 사용됐죠. 이게 약간 추측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엄청 막 가능성 자체를 이야기한다기보다는 어느 정도 약간 개연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뭐 그럼직하게 그건 일어날 것이다 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표현들 조금 예민하게 보실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헷갈릴 수 있는 거. 그래서 이것도 수고 이것도 수인데 왜 이거는 개연적이고 왜 이거는 개연적이지 않냐 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수가 나타내는 거는 가능성 자체를 의미하는 진술이긴 합니다. 근데 개연적이면 가능하죠. 가능하죠. 가능한 것에 대해서 개연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수가 가능성 자체를 언급한다 하더라도 이 개연적인 맥락을 얘기할 때도 사용될 수는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맥락을 보면 충분히 구분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예시 한번 보도록 하죠. 제가 이제 뿌링클을 좋아해가지고 뭐 이런 예시를 좀 넣어봤는데, 자, 준용이는 뿌링클을 좋아한다. 이제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치킨을 시켜 먹는데 최근 치킨을 50번 시킬 동안 한 번은 제외하고 모두 뿌링클을 시켜 먹었다. 지금 배고파서 막 치킨을 시키려고 해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추론해야 되는 거죠. 과연 어떤 치킨을 시킬까? 대해서 이제 4가지 진술이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뭐가 맞을까요? 잠깐만 스탑해가지고 이제 푸시고 봐요. 했죠? 자, 1번. 준용이는 항상 뿌링클을 시킬 것이다. 맞나요? 아니죠. 항상이라는 말이 있으니까 아닌 겁니다. 항상은 필연적인 의미를 나타낼 때 쓰잖아요. 근데 아니 한 번은 안 시켰다며. 오늘 그 2번째가 될 수 어떻게 알아요? 모르죠? 이렇게 함부로 얘기할 수 없어요. 조심해야 돼요. 자, 2번. 준용이는 뿌링클을 시킬 것이다. 시킬 수 있다. 당연하죠. 웬만하면 시킬 거잖아요. 개연적인 거잖아요. 이건 사실. 개연적인 건데 가능성을 나타내는 그 수라는 진수를 썼으니까 맞다고 할 수 있죠. 오케이. 4번. 준용이는 다른 치킨을 시킬 것이다. 다른 치킨. 아니 50번 시켜 먹을 때 딱 한 번 시켜 먹는데 좀 시킬 것이다. 리얼 것이다죠. 개연적이죠. 근데 이게 과연 개연적인가요? 개연적이진 않죠. 보통은 뿌링클 시키죠. 그래서 이건 아닙니다. 4번. 시킬 수도 있죠. 다른 치킨. 가능성 자체는 있잖아. 그래서 맞습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할 말이 있어요. 제가 이 예시를 이제 한 2022년 한 1월쯤에 만들었는데 조금 수정했습니다. 조금. 근데 뭐 큰 틀은 똑같은데 제가 이걸 만들면서도 좀 과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과하지 않나. 근데 이제 23년도 6월에 어떤 선지가 나왔었냐면 지문에 뭐 A가 아닌 경우가 많다. 다가 나왔어요. A가 아닌 경우가 많다. 지문에 선지에 뭐가 나왔냐면 A일 수 있다.
이게 나왔어요. 이게. 그 제가 이거 해설지를 몇 가지 좀 찾아봤어요. 이거 어떻게 해설했나? 네, 뭐 표현을 조금 디테일하게 봐야 되지 않냐? 뭐 조금 자세하게 봐야겠죠. 뭐 이거랑 같은 말이죠. 뭐 이렇게 해설하는 경우가 좀 몇 개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이거는 표현을 디테일하게 봐야 될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이걸 알고 계셔야 돼요. 이 표현들을. 이게 양상에 관한 거거든요. 이거는 그냥 출제 의도가 될 수 있습니다. 항상. 아냐 모르냐는 이게 차이가 크잖아요. 저희가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이 있잖아요. 이런 표현들을 알아야지 애초에 이런 표현들이 나오고 그게 선지에 이렇게 나왔을 때 알죠? 이거는 뭐 디테일하게 보고 자세하게 보고 꼼꼼히 보고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알겠죠? 자, 이게 어떻게 대응이 되냐 하면 보면은 대부분 이제 뿌링클을 시킨다는 거죠. 뿌링클을 시킨다는 거죠. 근데 다른 치킨 시킬 수도 있죠. 다른 치킨 시킬 수도 있죠. 양상은 구분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경우가 있다라고 했지. 이게 많다라고 했죠. 경우가 많다라고 했지. 그게 없다라는 건 아니잖아요. 무조건 안 일어난다고 했습니까? 아니죠. 개연적으로 그렇더라고요. 개연적으로. 근데 이 가능성 자체는 전제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무조건 안 일어난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분하실 수 있겠죠? 나중에 이제 이 문제를 볼 건데 그때 한번 다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전칭 표현과 이제 특징 표현들을 한번 좀 보도록 할 건데, 자, 전칭 문장 요소가 있어요. 이제 필연적인 문장 요소죠. 이제 여러분들은 이 표현들을 보면 급발진을 하셔야 돼요. 동그라미 막 치면서 알 수도 있겠다. 그래서 잘 봐야겠다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자, 항상 무조건 뭐든 언제나 절대 반드시 어떤 뭐뭐도, 보통 이건 부정문이랑 같이 쓰이는데 이런 표현들이 나오면 여러분은 굉장히 주의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문장에 나올 선지에 나올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표현이 굉장히 센 표현이기 때문에 틀리게 만들기가 너무 쉬워요. 그래서 예시를 보자면 내 수업을 들은 모든 학생 모든 전칭 표현 반대로 어떤 뭐뭐도 안 왔어. 어떤 뭐뭐도 부정하면 무조건 전칭 표현인 거예요. 필연적인 거. 자, 반대로 특징 문장 요소, 개연적인 게 있죠. 자, 어떤 일부, 특정한, 일반적으로 이런 표현을 같이 쓸 수가 있습니다. 이건 뭐라고 했죠? 특징, 좀 개연적인 표현들. 뭐 개연적이거나 가능성 자체를 얘기할 때로 쓸 수 있긴 합니다. 자, 예시 1번. 일반적으로 오를 수도 있다. 이런 표현들. 아까 얘기했죠? 어떤 학생은 떨어진다. 누군 떨어질 수도 있겠죠. 자, 근데 한번 생각을 해봐요. 이거 어떤 똑같죠? 근데 왜 의미가 다르냐? 사실 본질적으로는 약간 좀 보조사, 도랑, 그리고 부정문이 있기 때문이죠. 잘 보셔야 돼요. 이거 잘 보셔. 이거 오독하면 큰일 납니다. 이거 필연적인 거예요. 필연적인 거. 이거 필연적인 거예요. 필연적인 것과 가능한 것, 그리고 개연적인 것 다 구분하셔야 됩니다. 근데 뭐 개연적인 것과 가능한 건 엄밀하게 구분할 필요까지 없는 것 같아요.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발문에 따른 문제풀이 팁인데요. 저희가 이제 문제 보면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죠. 뭐가 있나요? 적절하지 않은 것과 적절한 것은 이게 있죠. 뭐 다음 중 윗글의 내용에 따를 때 뭐 가장 적절한 것은,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뭐죠? 적절한 것은이죠. 그 발문에 이제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두 가지 종류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문제풀이 팁을 알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 적절하지 않은 것, 적절한 것에 따라서 이 답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과 낮은 걸 구분할 수 있어요. 근데 앞에 저희가 뭐 배웠죠? 자꾸 전칭, 특징 배웠고 이제 문장 양상, 필연성, 개연성 이런 거 맞죠? 적용됩니다. 볼게요. 자, 답이 될 가능성이 높은 거 언제? 적절하지 않은 거 물어볼 때 당연히 단정적인 문장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만약에 인강 이제 뭐 데뷔를 만약에 했다고 가정했어요. 만약에 제가 홍보를 해요. 그래서 뭐 홍보를 이렇게 하는 거죠. 내 수업을 듣는 학생 있잖아요. 내 수업 들으면 무조건 1등급이다. 이러면 이제 그냥 바로 고소 들어오죠. 고소까지는 아니고 이제 신고 들어오겠죠. 왜? 허위 광고라면서. 근데 왜죠? 이게 단정적인 문장이잖아요. 왜? 내 수업을 들으면 모든 사람이 다 1등급이라고. 그게 왜 고소 들어오죠? 그게 틀렸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딱 적절하지 않은 문제 발문을 봤을 때 답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은 이런 단정적인 문장 있죠. 무조건, 뭐 뭐든 뿐만 아니라 뭐 항상 이런 것들.
이런 표현이 들어가면 답이 될 가능성이 높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반대로 이제 답이 될 가능성이 좀 낮은 거는 개연적인 문장이겠죠. 일 수도 있다. 몇몇 상황에서 그럴 수도 있다. 사실 그렇잖아요. 이게 뭐 하나만 하는 소리인 게 제가 만약 이제 마찬가지로 공부한다고 칩시다. 내 수업을 들으면 1등급이 나올 수도 있어. 하나만 하는 소리죠. 근데 신고는 안 당하겠지. 왜 맞는 말이니까. 그쵸? 근데 그게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적절한 것을 물어보면 답이 되기 쉬운 거는 개연적인 문장이에요. 뭐일 수도 있다. 몇몇 상황에서 그럴 수도 있다. 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반대로 적절한 것을 물어볼 때 단정적인 문장을 얘기하면 틀릴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제가 맨날 이제 이 예시 이야기할 때 썰 푸는 게 있는데 제가 군대를 다녀왔어요. 대학교 1학년이긴 한데 이제 군대를 다녀왔습니다. 그 군대에서 이제 만약에 그 상사가 이제 내 위에 있는 상관이 뭐 물어봐요. 너 이거 했냐? 했냐? 너무하니까 했니? 물어봐요. 했니? 그럼 이제 보통 이제 질문을 이렇게 했어요. 그럼 대답 어떻게 하냐? 이제 조금 적응하지 못한 아직 약간 이런 거 상황인데 미숙하신 분들은 보통 어떻게 얘기하냐면 뭐뭐 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했던 것 같습니다. 이거 개연적인 문장이에요? 개연적인 문장이에요? 단정적인 문장이에요? 개연적이죠? 왜 개연적이냐? 자기가 틀렸더라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만약에 했냐? 라고 물어봤는데 했던 것 같습니다.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가서 확인해봤어요. 확인해봤는데 안 했네? 안 했네? 물어볼 수 있는 거죠. 야, 너 했다며? 라고 하면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했던 것 같다고 했지. 했다고는 안 했잖아요. 이러면 혼나죠. 근데 아무튼 이게 사실 왜 이렇게 얘기하냐? 개연적인 문장이기 때문에 적절하기 쉽다는 거죠. 웬만해서 예외를 인정한다는 겁니다. 알겠죠? 네, 다음 이제 특징 표현들 보면서 예외를 같이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특징 표현에서 이제 이런 표현들이 있겠죠. 일반적으로, 대부분, 뭐 보통 이런 게 예외랑 어떻게 사용되는지 한번 보자라는 거죠. 왜냐하면 특징 표현은 이제 기본적으로 예외를 전제할 수 있습니다. 이게 어떤 거랑 비슷하냐면 아까 제가 이제 23년도 6월에 뭐가 나왔다 했죠? 대부분의 경우에서 그렇지 않다 라는 얘기가 이제 지문에 나왔다고 했죠. 근데 그게 뭔가요? 특징 표현이죠. 근데 그게 예외를 전제한다고. 예외. 그러면 그럴 수도 있겠네 라는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여기서 한번 예시해 볼 건데, 자, 일반적으로 저희 뭐라고 했죠? 특징 표현이라고 했죠. 나는 저녁에 운동을 한다 라는 표현이 나와 있다 가정해 봅시다. 그럼 예외는 저녁에 운동을 안 할 수도 있겠네. 안 할 수도 있겠네. 두 번째, 대부분 공부를 열심히 하면 오르죠. 근데 오르지 않을 수도 있겠네. 세 번째, 보통 나는 학교에 9시에 도착해. 보통 알 수도 있겠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표현을 보시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일반적으로, 대부분, 보통 이거 다 무슨 표현? 그 개연적인 걸 나타내는 표현. 또 뭐죠? 예외. 수도 있겠네. 수도 있겠네. 수도 있겠네. 뭐죠? 가능성 자체. 즉 예외의 가능성을 인정하는 표현이라는 겁니다. 알겠죠? 자, 기타 표현들이 있어요. 뭐냐? 다만, 하지만, 그리고 뭐 원칙, 그리고 예외 이런 게 있는데 특히 법지문에서 이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오늘 열심히 설명해 보는 거예요. 자, 예시 첫 번째. 일반적으로 나는 저녁에 운동을 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주말에 하지 않는다. 보통 도착하는데 하지만 월요일 1시간 더 일찍 간다. 나의 원칙인데 그러나 예외적으로 하지 않는다. 이런 표현들이 나오면 이게 뭐라고요? 예외를 나타내는 표현일 수가 있다. 직접적으로 이렇게 뭐 원칙이다, 예외다 라고 쓸 수도 있겠지만은 뭐 다만, 하지만 이런 표현들이 쓰여서 예외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표현들 조금 더 나타내기 쉬운 방법 중 하나가 뭐 일반적으로, 보통 이런 말이 나오면은 예외가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보통, 뭐 특징 표현들, 뭐 개연적인 표현들 쓰이잖아요. 일반적인 진술에 대해서. 그러면 머릿속에 생각을 하는 거는 예외가 있을 수도 있겠네.
이런 생각을 좀 하는 편입니다. 실제 지문 한번 예시 보도록 하죠. 자, 저희가 지금 이제 무엇을 하고 있나 아까 제가 설명을 깜빡했는데 그 법지문에서 예외를 보고 있어요. 법지문에서 예외. 법지문에서 예외를 보고 있거든요. 예외. 법지문에서 가장 중요한 거 뭐냐? 원칙과 글씨가 이상하네. 원칙과 예외입니다. 원칙과 예외. 원칙과 예외. 그래서 여러분들이 법지문을 딱 봤을 때 문제 풀기 전에 지문 들어가기 전에 한번 심호흡하고 생각해야 되는 거는 원칙과 예외. 이걸 이제 생각하고 이제 들어가셔야 되는데 그런 이제 원칙과 예외를 따질 때 아까 이런 특징 표현들 예외, 전치 표현들 아니 그 특징 그 기타 표현들 쓸 수 있다라는 거죠. 미안합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예시 한번 보자라면은 이때 그 특정한 거래 관계 하나에서만 예외적으로 이런 표현 직접적으로 나오잖아요. 그럼 이거 당연히 예외인 건 파악하겠죠. 다음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법은 이제 뭐 개인과 개인 사이의 재산, 가족 관계 등에 적용되는 법으로서 뭐 얘기 나와 있죠. 근데 이제 여기 보시면은 뭐라고 나와 있냐? 예외적인 경우가 있다라고 하죠. 그리고 여기 원칙적으로 나와 있죠. 이렇게 직접적으로 표현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원칙과 예외, 법지문에서 너무 중요한 이양 대립이죠, 하나의. 자, 그 다음 파트 제가 얘기할 거는 가장 적절한 것은입니다. 근데 이게 뭐냐? 이게 뭐냐? 단순히 가장 적절한 것은 뭐 이런 선지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요즘 최근 시험 경향인 것 같은데 좀 범주를 국한해서 그 적절한 것은 물어보는 문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자, 그래서 예시를 보면은 이게 발문이거든요. 문제. 칼슘의 역설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 이거 범주 국한시켰죠. 뭐에 대해서? 칼슘의 역설에 대해서. 역설이 아니라 역설. 기역의 이유로 적절한 것은 범주 국한했죠. 이런 이제 유형에 좀 해당하는 문제를 이야기하고 싶은 건데 무조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이제 이거 제가 파일 올려드리는 거 보시면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을 넣어놨어요. PPT엔 다 넣지 않았는데 이게 좀 효율적으로 작용할 때가 있어요. 그게 어떻게 작용되냐면은 결국에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뭔가요? 범주를 국한했으니까 이 범주에 해당할 뿐더러 동시에 적절해야 됩니다. 적절해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좀 헷갈리는 게 있어요. 보통 여러분들이 선지 판단할 때 무엇을 판단하냐면 이게 지문의 내용을 근거로 했을 때 적절하냐 적절하지 않냐를 보지 구체적으로 이게 범주가 뭐 해당되냐 안 되냐 이런 거는 잘 안 해봤단 말이죠. 그래서 습관적으로 이걸 먼저 판단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좀 범주를 국한시켜 놓은 문제 같은 경우는 전 추천해드리고 싶은 게 이 범주 먼저 판단합시다. 범주 먼저. 그래서 선지를 봐요. 만약에 1번 선지 봤어. 막 설명이 되게 어렵게 적혀져 있는데 이게 그래서 지문의 내용에 따라서 적절하냐 적절하지 않냐를 따지기 전에 그래서 이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랑 상관이 있냐 이 범주에 국한해서 얘기한 소설이 맞냐를 먼저 판단하자라는 겁니다. 설령 그게 적절한 선지예요. 지문의 내용에 따르면. 지문의 내용에 따르면 이게 맞는 말이야. 근데 이게 범주가 아웃될 수 있다는 거죠. 범주가 틀려서 틀릴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 유형을 보면은 여러분들이 좀 생각하셔야 되는 거는 적절하냐, 적절하지 않냐를 따지기 전에 범주에 맞는 소설을 하고 있는지를 좀 먼저 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추천드리고요. 뭐 저 같은 경우는 어디까지 하냐. 물론 이제 상황에 따라서 유연하게 대처할 수는 있어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좀 답을 정해놓고 갑니다. 답을 정해놓고 가요. 지문을 독해를 잘 했으면 사실 여기서 얘기하는 게 뭔지가 정해져 있거든요. 왜냐하면 딱 범주를 정해주잖아요. 맥락을 이렇게. 마찬가지로 범주를 정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충 여기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겠구나 하고 그 내용이 그냥 아닌 것 같으면 다 적굽니다. 선지 볼 때. 다 적굽니다. 즉 범주가 아닌 것 같은 경우는 다 적군다는 거죠. 범주가 오시면 그냥 이게 적절한지 적절하지 않은지를 따지기 전에 그냥 적굽니다. 일단. 그냥 적굽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답 하나를 좀 찾아 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이제 요즘 어떤 유형이 좀 많냐면 이런 발문을 물어볼 때
틀린 선지 있죠. 틀린 선지. 정답이 아닌 선지가 왜 이게 정답이 아닌지를 설명하기가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렇게 범주를 국한한 이상 문제를 만들 때 적절하냐 적절하지 않냐는 크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사실. 일단 이 범주에 국한을 소설해야 됩니다. 칼슘의 역설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이라고 나와 있으면 칼슘의 역설에 관한 이야기여야 된다는 거죠. 근데 칼슘에 대한 역설인 것처럼 막 꾸며놨는데 정작 칼슘의 역설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야. 그럼 그냥 아닌 거예요. 왜? 범주가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추천하는 거는 범주 국한하고 적절한 것을 물어본다. 예를 들어서 이런 선지들, 이런 문제들, 그런 문제들이 나와 있으면 추천하는 거는 일단 적절한지 적절하지 않은지를 따지기 전에 그래서 얘가 범주에 국한해서 올바른 이야기를 하고 있냐, 즉 물어보고자 하는 거에 그 맥락을 잘 맞춰서 이야기하느냐를 먼저 판단하는 걸 추천한다는 거죠. 근데 비슷한데 아래 선지는 이제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왜죠? 기억과 니은에 대한 이해를 적절한 거죠. 이거 두 개잖아. 범주가 국한되기도 좀 범주가 국한됐다고 얘기하기에 좀 애매한 부분이 없잖아요. 이거 맨날 나오는 유형입니다. 이건 옛날부터. 요즘 나오는 그런 유형이 아니에요. 나중에 예시 보시면 더 아실 겁니다. 자, 예시 두 번째. 가에서 할 수 있는데요. 그 해결의 생각. 저 범주 국한했죠. 그러면 이거 해야지. 근데 이건 아니죠. 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물어보죠. 그래서 아닙니다. 맥락 보시고 또 이게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어야 돼요. 사실 저도 이 내용을 넣을까 말까를 좀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과외야. 제가 얘기하면 그 맥락을 알아들으니까 그냥 이 얘기 했는데 이걸 영상을 올리면 약간 제가 의도하고자 하는 바처럼 전달이 잘 안 될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좀 그 뉘앙스, 그 맥락 잘 파악하셔가지고 좀 유연하게 실제 실전에서 대처하실 수도 있다면은 한번 적용해보시고 이거 뭔가 내가 실전에서 잘 구분 안 될 것 같은데 하면 이제 버리시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넘어가 볼게요. 자, 세 번째. 뭔가 설명이 부족하다 싶으면 그것은 출제 포인트. 이거 좀 세하죠. 자, 다음은 이제 2022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 보도 자료 중 국어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라고 이제 나와 있는데. 자, 크게 두 가지 이제 밑줄 그었어요. 뭘까요? 독서 능력, 또 추론적, 비판적, 창의적 사고력. 이거죠. 근데 이거는 예전부터 계속 냈던 거예요. 그냥 계속. 실제로 이제 문제도 이런 유형이 다 구분이 조금 어느 정도 되는 느낌이 있긴 했습니다. 근데 2015 개정 교육과정 여러분이 치는 수능이에요. 강조하는 추론적, 비판적, 창의적 사고력. 이건 뭐냐면 쉽게 말해서 그냥 저희가 이제 이런 말 하죠. 추론입니다. 추론. 예전과 엄연하게 다른 시험 경향이 어떤 게 있냐면 설명이 되게 작아요. 설명이 적습니다. 그리고 불친절해요. 뭐가? 설명이. 근데 이거 일부러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A에서 결과가 일어나요. 근데 그 결과가 B가 일어난대. B가. 그럼 이제 설명이 이게 불친절하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대부분의 수험생들은 이걸 딱 보고 멘탈이 나가는 거죠. 뭔 소리 하는 거지? 이해가 안 가는데? 이해가 안 가는데? 근데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게 출제 의도예요. 왜? 이 사이에 들어가는 이 단계가 무엇인지를 추론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게 뭐야? 요즘 시험 경향이라는 거죠. 설명을 일부러 적게 해주고 일부러 불친절하게 합니다. 근데 그게 뭐냐? 요즘 이런 부분을 강조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이 글을 읽어요. 글을 읽는데 뭔가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안 돼. 뭔가 좀 설명이 부족한 것 같아. 뭔가 좀 지나치게 불친절한 것 같아. 그러면 에이씨 몰라. 그냥 넘어가. 이게 아니라 좀 좋은 점수를 받고 싶으면 그걸 이해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게 출제 의도이기 때문에 그걸 모른다? 그냥 문제를 틀리겠다. 그런 의지이기 때문에 조금 자기가 좋은 성적 욕심이 있다면 이런 변별하고자 하는 일부러 설명을 적게 해줘서 일부러 분치절하게 서술해줘서 변별하고자 하는 포인트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 공백을 여러분이 떠올리고 가셔야 된다는 거죠. 구체적인 예시는 나중에 이제 지금 보도록 하겠습니다.